미진아, 시댁이랑 거리 두고 싶다고 했잖니? 어머님, 그때는 제가 말이 헛나왔어요. 정분 씨는 고개를 저으며 테이블 위에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이 집은 네 명이고 너희는 그동안 월세 없이 살아왔지. 하지만 이젠 월세 130만 원씩 내고 살아. 130만 원이요? 저희가 그런 돈이 어딨어요? 응? 이 동네 시세가 그 정도야. 부동산에서 확인해 봤거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희 사정 뻔히 아시면서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거리 두고 남처럼 지내자며? 남이니까 월세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남한테 공짜로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니? 어머님, 제가 그때 좀 감정적으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미진아,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월세 받는다 하니까 눈물 흘리는 거 그거 악어의 눈물 아니니? 두 번은 안 속는다. 그날 내가 말했지. 너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올해 68세 심정분 씨입니다. 정분 씨의 왼쪽 가슴에는 작은 흉터가 있습니다. 3년 전 유방암 수술을 받은 자리죠. 지금도 2주마다 병원을 오가며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치료가 참 지독합니다. 약물이 몸에 들어가면 속이 뒤집히고 머리가 어지럽고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거든요. 그런데 더 힘든 건 혼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정분 씨는 홀로 이 모든 걸 견뎌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분 씨에게는 큰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였죠. 아들은 올해 40인 한태수 대기업에 다니는 반듯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36인 서미진으로 외모도 예쁘고 성격도 조용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올해 5살이 된 손주 도훈이까지. 정분 씨는 이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아들 내외의 결혼 생활은 정분 씨가 마련해 준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7년 전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분 씨는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을 털어서 아파트를 사줬거든요. 그때 정분 씨의 마음은 정말 뿌듯했습니다. 아들이 장가가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며느리도 처음에는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정분 씨가 먼저 안부 전화를 걸어도 며느리는 늘 바쁘다며 짧게 끊었습니다. 명절에 찾아가도 예전처럼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어요. 그저 의무적으로만 인사할 뿐이었죠. 그래도 정분 씨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다 그런가 보다. 이럴 때일수록 어른인 내가 이해해주고 천천히 다가가야지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이상한 건 며느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내일 도훈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님, 요즘 바빠서 반찬 만들 시간이 없는데 혹시 나물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이런 전화가 올 때마다 정분 씨는 항암 치료로 몸이 아픈데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반찬을 만들고 손주를 돌보고 때때로 급한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통장에서 돈을 빼서 건네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며느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려는 정분 씨의 의도와는 다르게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날 정분 씨가 항암 치료를 받고 온 날이었어요. 그날 쓴 약이 특히 독했던지 집에 와서도 계속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오늘 회사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도훈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이미 화장을 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도훈이 저녁은 해뒀고요. 밥 먹이고 좀 있다가 재워주시면 돼요. 알겠다. 다녀와라. 며느리가 나간 후 정분 씨는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5살 도훈이는 할머니를 무척 좋아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속이 점점 메스꺼렸습니다. 항암 치료의 후유증이었죠. 참으려고 했지만 9시가 넘어서도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정분 씨는 도훈이를 재우고 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며느리가 돌아온 거였죠. 어머님, 수고하셨어요. 도훈이 잘 잤나요? 응, 잘 잤어. 며느리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잠깐만. 정분 씨는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가서 구토를 했습니다. 변기에 매달려 한참을 토해냈어요. 몸에 남은 게 없어도 계속 헛구역질이 나왔습니다. 눈물까지 났어요. 정분 씨는 물로 얼굴을 씻고 나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거실로 돌아왔죠. 며느리는 정분 씨의 상태를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코를 막고 화장실 쪽을 힐끗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청소 좀 부탁드릴게요. 그 순간 정분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아파서 토한 걸 알면서도 청소를 부탁한다고. 아, 그래, 알겠다. 정분 씨는 눈물이 맺혔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화장실로 가서 걸레질을 시작했어요. 물걸레로 바닥을 닦고 변기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환기까지 시켰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본 며느리는 별다른 말 없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분 씨가 청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수고하셨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괜찮냐는 말도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분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정분 씨는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가족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분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그리고 곧 훨씬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정분 씨는 한참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청소를 시킨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픈 몸으로 토하고 있는데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청소부터 시키다니. 며칠 후 정분 씨는 병원에서 다음 항암 일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오시면 됩니다. 다만 이번에 쓸 약물이 좀 독한 편이라서 귀가하실 때 힘드실 거예요. 가능하면 보호자분이 동행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 말에 정분 씨는 걱정이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혼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지러워서 몇 번이나 쉬어야 했거든요. 누군가 함께 가줄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집에 돌아와서 달력을 보니 공교롭게도 그날은 아들이 출장을 가는 날이었어요. 며느리는 어떨까 싶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수야, 엄마가 목요일에 병원 가는데 너 아니면 미진이 시간 어때? 엄마, 저는 그날 안 되고 미진이요?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잠시 후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미진이가 그날 연차 썼다고 해요. 왜요? 정분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병원에서 약이 좀 독하다고 해서 혹시 같이 가줄 수 있나 해서. 아, 그럼 제가 미진이한테 부탁해 볼게요. 그날 저녁 정분 씨는 직접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진아, 바쁘니? 아니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미진아, 이번에 약이 좀 센가 봐. 혹시 너 목요일 시간 괜찮으면 병원 같이 가줄 수 있을까? 정분 씨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말끝을 흐렸어요. 응? 저 사실 그날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며느리가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입을 열었어요.
전 시댁이랑은 좀 거리 두고 지내고 싶어요. 이런 개인적인 병원 문제는 태수 오빠한테 부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분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진아,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니?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저도 솔직히 불편해서요. 불편하다고. 네. 어머님이 암에 걸리신 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제가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분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뒷바라지? 내가 언제 너한테 뒷바라지를 해달라고 했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제 인생이 있거든요. 시집 잘못 와서 암 걸린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 편히 부탁도 못하고 항상 눈치 보면서 살기 싫어요. 뭐라고? 시집 잘못 왔다고? 제가 결혼할 때 어머님이 아프실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정분 씨의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진아,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저는 정신 멀쩡해요. 오히려 어머님이 몸 관리 좀 제대로 하세요. 제발. 암이 몸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걸리는 건 줄 아니?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병원에 다시 입원하시거나 그러셔도 간병 같은 거 저는 못해요. 자기 몸 자기가 알아서 챙기셔야죠. 정분 씨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집을 사줬는데, 아픈 몸에도 손주를 돌봐주고 반찬을 해다 줬는데, 이게 며느리의 진심이었던 거예요. 미진아, 내가 3년 전에 입원했을 때 너한테 와달라는 말 한 번이라도 한 적 있니? 근데 제가 눈치 보이잖아요. 괜히 안 가면 나쁜 며느리 되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거 모르세요? 꼴의 눈치는 보는구나? 그래서 저 어머님이랑 거리 두고 싶다는 말이에요. 병원 같은 데는 혼자 가세요. 그동안 나한테 부탁이란 부탁은 다 했으면서 이럴 때는 거리를 두고 싶다고? 참 편리하구나. 그거야 뭐. 감사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평생 빚진 것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빚진 것처럼? 어머님, 솔직히 요즘 시대에 시어머니가 집 사주는 거 흔한 일이에요. 그거 가지고 계속 은혜 갚으라고 하시면 저도 힘들어요. 은혜 갚으라고?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니? 다른 집 시어머니였으면 건강하셔서 부탁드리는 것도 눈치 안 보이고 편하게 할 텐데. 괜히 눈치 보이고 부담스러운 제 입장도 생각해달라는 거죠. 미진아, 너 정말로 나랑 거리 두고 지내고 싶은 거지? 네, 솔직히 그래요. 남처럼 지내고 싶은 거지? 꼭 남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적당한 선은 지켰으면 좋겠어요. 정분 씨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서늘한 웃음이었어요. 알겠다, 미진아.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너의 그 소원 내가 들어줄게. 무슨 뜻이세요? 정분 씨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정말로 거리 두고 지내자. 정말로 남처럼 지내자.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이야. 어머님, 그게 기대해라, 미진아. 내가 원하는 대로 될 테니까. 정분 씨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정분 씨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들을 곱씹을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정분 씨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자. 정말로 남처럼 지내보자. 그런데 정분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내릴 결정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를, 그리고 며느리가 얼마나 큰 후회를 하게 될지를 말이에요. 며느리와의 통화를 끊은 후 정분 씨는 며칠간 조용히 준비를 했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집 시세를 알아보고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를 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정분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수야, 내일 저녁에 미진이랑 같이 우리 집으로 와라. 할 얘기가 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요? 중요한 얘기니까 꼭 와야 한다. 정분 씨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정분 씨 집에 도착했어요.
며느리는 지난번 통화 이후 처음 보는 거라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며느리의 인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들어와 앉아라. 정분 씨는 거실 소파에 아들과 며느리를 앉게 하고 자신은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무슨 서류세요, 엄마? 아들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정분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뭐라도 보태주려고 참 많이 애썼지. 엄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이제 나도 내 몸 돌보려 한다. 나만 생각하기로 했어. 정분 씨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미진아, 시댁이랑 거리 두고 싶다고 했잖니?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그때 제가 아니야, 내 말이 맞아. 그래서 정리하려 한다. 이 집, 그리고 우리 관계도. 아들과 며느리가 갑작스레 긴장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정분 씨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이 집은 내 명이고 너희는 그동안 월세 없이 살아왔지. 엄마, 그게 하지만 이젠 월세 130만 원씩 내고 살아.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님, 130만 원이요? 저희가 그런 돈이 어딨어요? 응? 이 동네 시세가 그 정도야. 부동산에서 확인해 봤거든. 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 태수야, 내 와이프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정분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시댁이랑 거리 두고 지내고 싶다고, 자기는 간병도 못한다고 내 몸 내가 알아서 챙기라고 했어. 아들이 며느리를 바라봤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이야, 미진이 소원대로 해주려고 한다. 정분 씨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거리 두고 지내자며? 좋아. 그럼 남이니까 월세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남한테 공짜로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때 좀 감정적으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감정적으로? 정분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진아, 너 시집 잘못 와서 암 걸린 시어머니 때문에 불편하다고 했잖아? 아들이 깜짝 놀라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미진아, 너 그런 말 했어? 며느리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오빠, 그게 태수야, 내 와이프는 내가 암에 걸린 게 자기 인생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 정분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 사준 것도 요즘 시대에 흔한 일이라고 하더라. 이제서야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진아,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월세 받는다 하니까 눈물 흘리는 거 그거 악어의 눈물 아니니? 정분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너 원하는 대로 해겠다고. 정말로 남처럼 지내자. 며느리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월세 130만 원은 너무 많아요. 저희가 어떻게 많아? 그럼 이사 가면 되잖아. 비싸다 느끼면 이사 가서 너희 분수에 맞는 곳에서 살거라. 이사 갈 돈이 어디 있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나는 남이니까 상관없어. 아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엄마, 그래도 좀 심하지 않아요? 그 순간 정분 씨는 아들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태수야, 너도 내 와이프 편이구나.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항암 치료하기 시작하고 수술했을 때도 맨날 바쁘다며 오지도 않던 애가 돈 필요할 때만 병문 안 와서 돈 타가고. 그래, 누굴 탓하겠니? 내가 뿌린 씨인데 내 잘못이지? 너가 그렇게 하니까 네 와이프도 엄마를 아주 우습게 아는 거다.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내 와이프가 나한테 한 말은 뭐야? 거리 두고 지내자는 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 아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분 씨가 임대차 계약서를 밀어냈습니다. 다음 달부터 월세 130만 원? 계약서에 서명해.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차라리 조금만 깎아주세요. 저희가 이 돈을 달마다 어떻게 내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너 말대로 각자 알아서 사는 거잖아. 정분 씨가 일어났습니다. 싫으면 이사 가든지. 일주일 안에 결정해서 알려주거라. 이사 갈 거면 나도 세입자 받게.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는 집에 돌아가서 밤새 싸웠습니다. 미진아, 너 도대체 엄마한테 뭔 짓을 한 거야? 오빠,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고. 그럼 뭔 뜻이야? 시집 잘못 왔다고? 암 걸린 엄마가 짐이라고? 며느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어떡하냐? 월세 130만 원을 어떻게 내? 이사 가면 되잖아. 이사? 돈은 당장 어떻게 구해? 대출 받으려면 또 이자만 월 100만 원은 나갈 텐데? 며느리도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사를 가려면 거액의 목돈이 필요한데 그들에게는 그럴 돈이 없었어요. 대출을 받자니 이자만으로도 월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결국 월세 130만 원을 내는 게 나을 지경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월급으로는 130만 원을 매달 내기가 빠듯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며느리는 정분 씨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정분 씨는 받지 않았어요. 아들이 직접 찾아가기도 했지만 정분 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할 말 없다. 계약서에 서명할 거면 집 앞에 두고 가. 정분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일주일 후 할 수 없이 그들은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달부터 정분 씨의 통장으로 월세 130만 원이 입금되기 시작했어요. 월세를 내고 나니 생활비가 빠듯해졌습니다. 외식은 꿈도 못 꾸고 옷 사는 것도 절약해야 했어요. 며느리는 매일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병원 같이 가줄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정분 씨는 나머지 현금은 자신의 노후와 치료비를 위해 따로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아들 내외에게 용돈을 주는 일도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그들 사이에는 거리가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권했던 거리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리는 며느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정분 씨는 더 이상 반찬을 해다 주지 않았고 손주를 봐달라는 부탁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지원도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정분 씨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월세를 내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 내외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매달 130만 원의 월세를 내다 보니 생활이 팍팍해졌습니다. 전에는 주말마다 외식을 하고 옷도 마음껏 사고 여행도 다녔는데 이제는 그런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며느리는 매일 가계부를 쓰며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애썼습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볼 때마다 속이 쓰렸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에서 실수를 연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월세 걱정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집중력이 떨어졌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서미진 씨, 요즘 업무에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나요? 상사의 지적에도 며느리는 말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싸워서 월세를 내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며느리는 좌천당했습니다. 월급도 30만 원이나 깎였어요. 이제 어떡하지? 월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130만 원 월세는 더욱 큰 부담이 되었거든요. 아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분 씨로부터 더 이상 용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부업을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배달 일을 하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40살 대기업 직장인이 주말마다 배달 일을 하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며느리의 상황은 더욱 참혹했어요.
예전에는 정분 씨가 손주를 봐줘서 편하게 일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도움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어린이집에 달려가 아이를 데려와야 했고, 집에 오면 바로 저녁 준비, 아이 목욕시키기, 빨래, 청소까지 해야 했어요. 예전에는 정분 씨가 해주던 반찬도 이제는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반찬을 만드는 일이 반복됐어요. 아, 진짜 죽겠다. 며느리는 매일 밤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직장일에 육아에 집안일까지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거든요. 주말에도 쉴 틈이 없었어요. 밀린 집안일과 아이 돌보기로 하루가 다 갔습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카페도 가고 쇼핑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여유는 꿈도 못 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예전처럼 정분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저예요. 이번에는 정분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야? 목소리가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어머님, 도훈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혹시 오늘 봐주실 수? 안 돼. 정분 씨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저희가 일을 가야 해서. 남의 아이를 왜 내가 봐줘야 하니? 웃기는 짬뽕이구나. 어머님, 돈 주고 베이비시터 쓰든지. 시간당 2만 원 정도 하더라.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베이비시터 비용까지 나갈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정분 씨의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이번 달 월세 아직 안 들어왔네? 5일 지났는데? 어머님, 이번 달은 좀 어려워서. 어려워? 그런 건 내가 알 바 아니야. 계약서대로 하자. 그럼 며칠만 기다려주시면. 미진아, 나는 너희 시어머니가 아니라 집주인이야? 월세 연체하면 연체료도 붙어. 며느리는 정분 씨가 이렇게까지 냉정할 줄 몰랐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잘못했으면 이제라도 제대로 해. 3일 안에 월세 입금 안 되면 계약 해지하고 나가라고 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정분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거였나? 예전에는 정분 씨가 전화만 하면 바로 달려와서 아이를 봐줬는데, 이제는 완전히 남이 되어버렸어요. 며느리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무료로 해주던 육아, 맛있는 반찬들, 급할 때마다 빌려주던 돈.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그 모든 걸 꺼리두고 싶다는 한마디로 다 잃어버렸던 거예요. 한편 정분 씨는 어땠을까요? 월세 130만 원이 매달 들어오니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나아졌어요. 더 이상 아들 내외에게 용돈도 안 주고 반찬값도 안 들고 육아비도 안 들었거든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 눈치를 보며 조심조심 행동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항암 치료를 받고 와서도 누구 부탁을 받을 걱정 없이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더 지났습니다. 아들 내외는 여전히 매달 130만 원의 월세에 허덕이고 있었어요. 아이는 컸는데 교육비는 더 많이 들고 생활은 점점 더 팍팍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 준비시키고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 퇴근하자마자 아이 데리러 가서 저녁 준비하고 집안일하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예전에는 정분 씨가 해주던 모든 일들을 이제는 자신이 다 해야 했거든요. 반찬도 직접 만들고 아이 돌보기도 혼자 하고 집안일도 혼자. 며느리는 매일 밤 녹초가 되어 쓰러졌어요. 그제서야 정분 씨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줬는지 깨달았습니다. 무료 베이비시터, 무료 반찬 배달, 무료 청소 도우미 역할을 다 해줬던 거예요. 이제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니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친구들이 해외여행 사진을 올리면 부럽기만 했어요. 우리는 언제쯤 여행 갈 수 있을까? 며느리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는 우연히 정분 씨를 마주쳤어요. 동네 마트에서였는데 정분 씨는 혼자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반가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어머님, 하지만 정분 씨는 며느리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정말로 남처럼 행동한 거예요. 며느리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정말로 끝난 거구나. 반면 정분 씨는 어땠을까요? 병원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서 이사했어요. 항암 치료받기도 편하고 무엇보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자유로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분 씨는 간단한 국을 끓여 먹으며 생각했어요. 몸은 여전히 아프지만 마음만큼은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더 이상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을 견디며 억지로 웃을 필요도 없었어요. 정분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리 두고 지내자고? 좋아. 이제 정말 거리를 뒀구나. 한편 그날 밤 아들 집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미진아, 이제 그만 엄마한테 사과하자. 아들이 지쳐서 말했습니다.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어? 어머님 마음이 돌아올 것 같아? 며느리도 체념한 상태였어요. 그래도 우리가 먼저 잘못했잖아. 아들도 이제서야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픈데 왜 그랬을까? 130만 원보다 엄마 마음이 더 소중했는데.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정분 씨의 마음은 이미 단단히 닫혀버렸거든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정분 씨는 여전히 항암 치료를 받으며 혼자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외롭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자들과 친구가 되었고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가끔 정분 씨 생각이 났어요. 그때 내가 좀만 참았으면, 어머님한테 좀만 잘했으면.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정분 씨는 더 이상 그들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집주인일 뿐이었거든요. 그리고 정분 씨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의 부탁도 받지 않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며느리가 그토록 권했던 거리두기의 결과였습니다. 완벽하고 철저하고 돌이킬 수 없는 거리두기 말이에요.